평양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하지만 김수진의 가슴속은 그 어떤 겨울보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그녀는 특권층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다. 아버지 김철수 소장은 인민군 내에서도 손꼽히는 고위 장성이었고 어머니는 당 간부 출신이었다. 수지는 평양 제1중학교에 다니며 피아노를 배우고 일주일에 2번씩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아버지가 반당 반혁명 분자로 지목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구체적인 혐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권력투쟁에서 밀려난 상급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남조선 간첩과 내통했다는 터무니없는 죄목이 붙었다는 것뿐이었다. 아버지는 어느 날 밤 보위부 요원들에게 끌려갔다. 수지는 그날 밤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 군복을 입은 남자들이 집안을 뒤지고 어머니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울부짖었다. 15살 소녀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다. 다음 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학교 친구들은 수진을 피했고 교사들은 그녀를 마치 전염병 환자처럼 대했다. 당 간부였던 어머니는 직위를 박탈당했고 가족은 평양에서 쫓겨나 지방 도시로 추방되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더 북쪽의 산골 마을로 다시 보내졌다. 수진의 가족이 도착한 곳은 양강도의 작은 마을이었다.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다. 평양에서 누리던 풍족한 생활은 꿈처럼 사라졌다. 옥수수죽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겨울에는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이불 속에서 떨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위부 요원 2명이 그들의 누추한 집을 찾아왔다. 요원들은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동무의 죄는 크지만 당에서는 자비를 베풀고자 한다. 김수진 동무는 평양으로 올라가 특별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평양이라는 단어가 반가워야 할 텐데 어머니의 반응은 달랐다. 요원들이 떠난 후 어머니는 수진을 꼭 껴안고 흐느꼈다. 수진아, 절대 안 돼. 절대 갈 수 없어. 그날 밤 어머니는 수진에게 기쁨조에 대해 설명했다. 고위 간부들을 위한 접대 조직이라는 것,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수지는 듣는 내내 몸이 떨렸다. 15살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잔인한 현실이었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해? 어머니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탈출해야 한다. 탈북이라는 단어는 수진의 머릿속에 없던 개념이었다. 특권층에서 자란 그녀에게 북한은 세상의 전부였고 김일성과 김정일은 신과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지금 그 신은 그녀를 지옥으로 보내려 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중국과의 국경을 넘나들며 장사를 하는 여인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박순이라는 이름의 그 여인은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서 물건을 사와 암시장에 파는 일을 했다. 어머니는 몇 주에 걸쳐 박순이에게 접근했다. 처음에는 작은 물건을 사는 것으로 시작해 점차 신뢰를 쌓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조심스럽게 부탁을 꺼냈다. 내 딸을 국경 너머로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박순이는 한참을 망설였다. 장사를 위해 국경을 넘는 것과 사람을 몰래 빼돌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범죄였다. 적발되면 정치 범수용 소행은 기본이고 총살당할 수도 있었다. 돈이 있습니까? 어머니는 평양에서 가져온 금반지를 꺼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준 것이었다. 박순이는 그것을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후 보름달이 뜨는 밤에 준비시키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편도입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 일주일은 수진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마지막 날들이었다. 어머니는 수진에게 중국어 몇 마디를 가르쳤고 중국에 가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설명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진아, 엄마는 너랑 같이 갈 수 없어. 내가 혼자 가야 해. 왜요? 엄마도 같이 가요. 엄마는 내 아빠를 기다려야 해. 그리고 누군가는 여기 남아서 당국에 내가 그냥 도망간 거라고 말해야 해.
엄마까지 없어지면 너를 더 열심히 찾을 거야. 수진은 이해했다. 어머니는 자신을 미끼로 삼아 수진이 멀리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려는 것이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출발 전날 밤 어머니는 수진의 옷 안감에 미화 200달러를 꿰매 넣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었다. 중국에 가면 조선족을 찾아. 그리고 한국 대사관이나 교회를 찾아가. 절대 공안에게 잡히면 안 돼. 알았지? 네, 엄마. 그리고 수진아, 엄마를 용서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 두 사람은 밤새도록 껴안고 울었다. 약속한 날 밤 수진은 박순이를 따라 집을 나섰다. 어머니는 대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수진을 배웅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지만 수진은 계속 뒤를 돌아봤다. 어머니의 작은 실루엣이 점점 멀어졌다. 박순이는 능숙하게 산길을 헤쳐나갔다. 가끔씩 멈춰서서 주변을 살피고 다시 조심스럽게 걸었다. 수진은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추운 11월의 밤 공기가 폐를 찔렀다. 2시간 정도 걸었을까 멀리서 강물 소리가 들렸다. 두만강이었다. 국경 철조망 근처에는 순찰대가 있을 것이고 지뢰가 매설되어 있을 수도 있었다. 박순이는 자신만 아는 길을 통해 안전한 지점으로 이동했다. 여기서 잠깐 기다려요. 박순이는 수진을 숲속에 숨겨두고 혼자 정찰을 나갔다. 수진은 어둠 속에서 떨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렀다. 한참 후 박순이가 돌아왔다. 순찰대가 방금 지나갔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내 말대로만 따라오세요. 절대 소리 내면 안 됩니다. 두 사람은 철조망 쪽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박순이는 미리 잘라둔 철조망 사이로 수진을 밀어 넣었다. 수진의 옷이 철조망에 걸렸지만 박순이가 재빨리 떼어냈다. 이제 강이 남았다. 11월의 두만강은 일부가 얼어붙어 있었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은 상태였다. 박순이는 강의 얕은 지점을 알고 있었다. 물이 무릎까지 올라올 거예요. 물살이 세니까 내 손을 꼭 잡으세요. 수진은 박순이의 손을 꼭 잡고 강물로 들어갔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이 신발을 적시고 바지를 적시고 살을 파고들었다. 너무 추워서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꼭 참았다. 물살은 생각보다 강했다. 수진은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박순이가 꽉 잡아주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조명이 강을 비췄다. 엎드려. 두 사람은 재빨리 물속에 엎드렸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덮었다. 수지는 숨을 참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조명은 천천히 강을 훑었다. 몇 초인지 몇 분인지 알 수 없었다. 영원처럼 느껴졌다. 조명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박순이가 수진을 일으켜 세웠다. 빨리 가요.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강을 건넜다. 마침내 발밑에 중국 땅이 닿았다. 수진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조국을 떠났다는 것,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살았다는 것. 박순이는 수진을 숲속으로 데려가 젖은 옷을 갈아입혔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여기는 중국 땅이지만 공안에게 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보내집니다. 조심해야 해요. 중국에서의 첫날 밤은 조선족 노인의 집 창고에서 보냈다. 박순이의 연락망 중 한 사람이었다. 노인은 수진을 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어린 것이 고생이 많겠구나. 노인은 따뜻한 밥과 김치를 내왔다. 수진은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다. 눈물이 났다. 이 낯선 땅에 낯선 사람이 어머니보다 더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슬펐다. 여기서 며칠 쉬다가 갈 곳을 정해야 해요. 박순이의 말에 수진은 어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한국 대사관이나 교회를 찾아가야 한다고 들었어요. 한국 대사관은 베이징이나 선양 같은 큰 도시에 있어요. 여기서는 멀어요. 그리고 그곳까지 가는 길이 위험해요. 공안 검문도 많고. 박순이는 다른 방법을 제시했다. 이 근처에 지하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탈북자들을 도와줍니다. 일단 거기로 가는 게 어때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이틀 후 박순이는 수진을 교회로 데려갔다. 작은 농가를 개조한 그곳에는 김 목사님이라는 조선족 목사가 있었다. 그는 수진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여기가 안전하지는 않지만 당분간 머물 수 있어요. 그동안 한국으로 가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교회에는 수진 말고도 5명의 탈북자가 더 있었다. 20살의 청년, 30대의 부부, 그리고 60이 넘은 할머니였다.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수진은 그곳에서 한 달을 보냈다. 낮에는 집 안에 숨어 있어야 했고 밤에만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 있었다. 김 목사님은 가끔씩 음식과 필요한 물품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급한 소식이 전해졌다. 공안이 이 근처를 수색하고 있어요. 탈북자를 찾고 있답니다. 당장 이동해야 해요. 김 목사님은 급히 밴을 준비했다. 6명의 탈북자들은 밴의 뒷좌석 아래 만들어진 비밀 공간에 숨었다. 좁고 답답한 공간이었다. 숨쉬기도 힘들었다. 밴은 한밤중에 출발했다. 수지는 어둠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밴이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김 목사님과 공안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어디 가십니까? 친척 집에 갑니다. 뒤에 뭐가 있습니까? 짐입니다. 긴장의 순간이었다. 공안이 뒤를 열어보면 모든 게 끝이었다. 하지만 다행히 공안은 대충 확인하고 보내주었다. 배는 밤새 달렸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또 다른 안가에 도착했다. 이번에는 더 큰 도시 근처였다. 중국에서의 생활은 끊임없는 도망이었다. 수지는 여러 안가를 전전했다. 매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매번 작별을 고했다. 어떤 곳은 따뜻했고 어떤 곳은 차갑고 무관심했다. 하지만 모두 위험을 감수하며 그녀를 숨겨줬다. 몇 달이 지나자 한국행 루트가 만들어졌다. 중국에서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길이었다. 육로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는 위험한 여정이었다. 수지는 10명의 탈북자들과 함께 그룹을 이뤘다. 그들은 버스, 기차, 트럭을 번갈아 타며 남쪽으로 이동했다. 브로커들이 중간중간에서 인계를 받았다. 어떤 브로커는 친절했고 어떤 브로커는 돈만 밝혔다. 수지는 어머니가 넣어준 200달러를 아껴 썼다. 중국 남부에 도착했을 때 수진의 돈은 거의 바닥났다. 브로커는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수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같은 그룹의 한 아주머니가 도움을 주었다. 내가 먼저 낼게. 한국 가서 갚으면 돼. 수지는 고마워서 눈물이 났다. 이 험난한 여정에서 만난 사람들의 선의가 그녀를 살렸다. 라오스 국경을 넘는 것은 또 다른 시련이었다. 밀림을 걸어서 넘어야 했다. 뱀과 곤충이 득실거리는 정글이었다. 수지는 몇 번이나 쓰러질 뻔했지만 그룹의 다른 사람들이 부축해 주었다. 라오스에서는 트럭 짐칸에 숨어 이동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참아야 했다. 며칠을 그렇게 이동한 끝에 마침내 태국 국경에 도착했다. 태국에 입국하자마자 그들은 의도적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태국 경찰은 탈북자들을 구금시설에 수용한 뒤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다. 이것이 합법적으로 한국으로 가는 방법이었다. 수용시설에서의 생활은 편하지 않았다. 비좁은 방에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해야 했고 음식도 부족했다. 하지만 이제 안전했다.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됐다. 한 달 후 수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생전 처음 타는 비행기였다. 이륙할 때 귀가 먹먹해지는 것도 구름 위를 나는 것도 모두 신기했다. 창밖을 내다보며 수지는 지난 몇 개월을 떠올렸다. 평양의 풍요로운 어린 시절, 아버지의 체포, 가족의 몰락, 기쁨조 편성 통보, 어머니와의 이별, 얼음장 같은 두만강,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 그리고 긴 여정. 15살 소녀가 겪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시간이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수지는 한국 땅을 밟았다. 통일부 직원들이 그들을 맞이했다.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적응 교육을 받게 될 거라고 했다.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혼란스러웠다. 한국어는 같지만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낯설었다. 수지는 열심히 배웠다. 한국 사회에 대해, 자본주의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마음의 상처였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떻게 되었을지,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하면 밤마다 눈물이 났다. 상담사 선생님은 시간이 약이라고 했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하나원을 수료한 후 수지는 서울의 작은 원룸에 정착했다.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하며 검정고시를 준비했다. 북한에서는 특권층이었지만 한국에서는 가난한 탈북자일 뿐이었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북한 억양 때문에 놀림을 받았다. 어떤 아이들은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북한에서 왔다며? 거기 진짜 개 먹어? 그 같은 무지한 질문들도 받았다. 수지는 참았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견뎌왔기에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좋은 사람들도 많았다. 탈북자를 돕는 NGO 단체에서 멘토를 연결해줬다. 대학생 언니가 주 1회 방문해서 공부를 도와줬다. 교회에서는 생활용품과 음식을 지원해줬다. 수지는 열심히 공부했다.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고등학교에 편입했다. 성적도 좋았다. 특히 수학과 영어에 재능이 있었다. 선생님들은 수진을 칭찬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수지는 대학 진학을 준비했다. 탈북자 특별 전형이 있었지만 일반 전형으로 도전하기로 했다.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열심히 공부한 결과 수지는 서울의 한 대학 경영학과에 합격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수지는 울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 아버지에게 자랑하고 싶었다. 대학 생활은 새로운 도전이었다. 수지는 열심히 공부하며 친구들을 사귀었다. 처음에는 자신이 탈북자라는 것을 숨겼다. 하지만 점차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 조금씩 이야기를 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상한 시선으로 봤다. 북한이 어땠어? 김정은 봤어? 진짜 세뇌당했었어? 그 같은 질문들이 때로는 상처가 되었다. 대학 2학년 여름 수지는 탈북자 대학생 모임에 참여했다. 거기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수지는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모두가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모임의 한 선배가 말했다. 우리는 두 개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야. 과거를 완전히 지울 수도 없고 현재에만 집중할 수도 없지. 하지만 그게 우리의 강점이 될 수도 있어. 우리는 두 세계를 모두 아니까. 그 말이 수진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수진은 자신의 경험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대학 3학년이 되었을 때 수진은 NGO에서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는 단체였다. 새로 온 탈북자들을 상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었다. 수지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저도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느 날 수지는 16살 소녀를 상담했다. 그 소녀는 수진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아버지가 정치범으로 몰렸고 가족이 흩어졌다. 소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수지는 그 소녀를 꼭 안아주었다. 마치 과거의 자신을 안아주는 것 같았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여기서는 누구도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소녀는 수진의 품에서 펑펑 울었다. 수진도 함께 울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지만 함께 있으면 조금은 덜 아팠다. 수진이 한국에 온 지 5년이 되던 해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어머니가 중국에 있다는 것이었다. NGO를 통해 전해진 소식이었다. 어머니는 수진이 탈북한 후 보위부의 신문을 받았다. 딸의 행방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고문과 학대를 당했다. 1년 후 어머니도 결국 탈북을 결심했다. 수진이 갔던 그 길을 따라 두만강을 건넜다. 하지만 어머니는 중국에서 붙잡혔다. 북송될 위기에 처했지만 조선족 목사의 도움으로 간신히 숨어 지냈다. 몸도 많이 상했다. 한국까지 올 체력이 없었다. 수지는 즉시 중국으로 가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탈북자 신분으로 중국에 가면 위험했다. NGO는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다.
몇 달 후 어머니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태국 루트를 통해서였다. 하지만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아 여정이 위험했다. 수지는 매일 기도했다. 8개월 후 어머니가 한국에 도착했다. 인천공항에서 재회하는 순간 수진과 어머니는 서로를 꼭 껴안고 울었다. 주변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다. 수진아, 수진아. 어머니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다. 수진은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많이 야위었고 머리도 하얗게 새었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었다. 어머니와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되었다. 수지는 어머니를 돌보며 대학을 다녔다. 어머니는 하나원 교육을 받고 천천히 한국 사회에 적응해 갔다. 수진이 옆에 있어서 어머니의 적응은 조금 더 수월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북한에서의 고문,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다. 수지는 어머니를 심리상담센터에 데려갔다. 치료는 오래 걸렸지만 서서히 어머니는 나아졌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와 수지는 한강변을 걸었다. 석양이 아름다웠다. 수진아,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엄마, 제가 고마운걸요. 엄마가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내 아빠 생각이 많이 나는구나. 네. 아빠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어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아빠는 아마 이 세상에 안 계실 거야. 하지만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빠를 위한 길이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가 뒤섞인 시간이었다. 수진은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졸업식 날 어머니는 수진의 학사모를 쓴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 딸이 대학을 졸업하다니. 평양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수진은 대기업에 취직했다. 탈북자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일반 전형으로 합격했다. 회사 생활은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미 더 힘든 일들을 겪어왔기에. 직장에서 몇 년을 일한 후 수지는 새로운 결심을 했다. 대학원에 진학해서 북한학을 공부하기로 했다. 자신의 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결합해서 탈북자들을 더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전문가가 되고 싶었다. 대학원 진학 준비를 하던 중 수지는 한 다큐멘터리 제작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탈북 청소년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는데 인터뷰를 요청한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어머니가 용기를 주었다. 수진아, 내 이야기를 하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어. 수지는 인터뷰에 응했다.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평양에서의 유년기, 아버지의 체포, 탈북 과정, 한국에서의 적응.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을 때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수진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하지만 악플도 있었다. 북한 간첩 아니냐, 세금 축내는 거지 같은 혐오 댓글들도 달렸다. 수지는 상처받았지만 곧 털어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었다. 대학원을 졸업한 수지는 탈북자 지원재단에 취직했다. 이제는 단순한 상담원이 아니라 정책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역할을 맡았다. 수지는 특히 탈북 청소년들의 교육과 진로 지원에 집중했다.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아이들은 덜 겪게 하고 싶었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고 장학금 제도를 개선하고 심리 상담 서비스를 확대했다. 어느 날 수지는 15살 소년을 만났다. 소년은 홀로 탈북했고 한국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수지는 그 소년을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이름이 뭐니? 최민혁이요. 민혁아, 앞으로 힘든 일도 많을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마. 너는 할 수 있어. 수지는 민혁의 멘토가 되었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공부를 도와주고 진로 상담을 해주고 때로는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민혁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1년 후 민혁은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그리고 수진에게 편지를 썼다. 누나가 없었으면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누나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수진은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진은 30살이 되던 해 책을 출판했다. 국경을 넘은 소녀라는 제목의 자서전이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고 담담하게 썼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다. 강연 요청도 많이 들어왔다. 수진은 학교, 기업, 단체를 찾아다니며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탈북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어느 고등학교 강연에서 한 학생이 질문했다. 탈북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수진은 잠시 생각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두만강을 건널 때도, 중국에서 숨어 지낼 때도 아니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어머니와 헤어질 때였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가장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그리움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또 다른 학생이 물었다. 북한에 돌아가고 싶으세요? 북한 땅은 제 고향이에요. 그곳에서의 추억도 있고 그리운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북한 체제로는 돌아갈 수 없어요. 언젠가 남북이 통일되거나 북한이 변화한다면 그때는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진의 강연을 들은 학생들은 큰 박수를 보냈다. 어떤 학생은 눈물을 흘렸다. 수진의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 체험담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자유, 희망에 대한 메시지였다. 32살이 되던 해 수진은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다. NGO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였던 박준호였다. 준호는 남한 출신으로 대학 시절부터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두 사람은 일을 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준호는 수진의 과거를 알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수진을 판단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진의 강인함과 따뜻한 마음에 끌렸다. 수진 역시 준호의 진실함과 헌신에 마음이 움직였다. 1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 어머니는 딸의 결혼식에서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수진아, 정말 축하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잖아요. 결혼 생활은 행복했다. 준호는 수진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남편이었다. 수진이 악몽에 시달릴 때도, 과거의 상처가 불쑥 튀어나올 때도 준호는 곁에서 손을 잡아주었다. 2년 후 수진은 딸을 낳았다. 아기의 이름은 김서연이었다. 수진이 서연을 처음 안았을 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 작은 생명이 자유로운 땅에서 태어나 자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서연아, 넌 엄마처럼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 넌 자유롭게 꿈을 꾸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 엄마가 지켜줄게. 어머니는 손녀를 보며 기뻐했다. 이 아이는 정말 복받은 아이야. 자유로운 땅에서 태어나서. 수지는 서연을 키우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 과거의 고통은 여전히 있었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이 더 컸다. 서연이 자라서 엄마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 그것이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용기와 희망의 이야기로 전해지길 바랐다. 35살이 된 수지는 이제 탈북자 지원재단의 팀장이 되었다. 더 많은 책임이 따랐지만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수지는 정부 정책에 대한 자문도 하고 국제인권단체와도 협력했다. 어느 날 수지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증언할 기회를 얻었다.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떨렸지만 동시에 중요한 일이었다. 저는 북한에서 특권층으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반역자로 몰리자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15살에 탈북했습니다. 북한에는 저처럼 억압받고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진의 증언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국제 언론에서도 보도되었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수진이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여전히 개인적인 만남이었다. 새로 탈북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작은 도움이라도 주는 것.
그것이 수진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다. 어느 날 수진은 21살 청년을 만났다. 청년은 함경북도에서 왔고 가족을 북한에 두고 혼자 탈북했다. 청년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누나, 저는 가족을 버리고 온 것 같아요. 제가 이기적인 건가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는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거야. 그리고 내가 여기서 잘 살면 언젠가 가족을 도울 수 있을 거야.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어.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용기야. 청년은 수진의 말에 위로를 받았다. 수진은 그 청년이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계속 도왔다. 밤늦게 집에 돌아온 수진은 잠든 딸 서연을 바라봤다. 평화롭게 자는 딸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다. 수진은 딸의 이마에 키스했다. 서연아, 엄마는 내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라. 그리고 언젠가 내가 크면 엄마의 이야기를 해줄게. 그리고 말해줄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희망을 잃지 않으면 길은 열린다고.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 멀리 북쪽 어딘가에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수진은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하기로 다짐했다. 15살에 두만강을 건넌 소녀는 이제 35살의 여성이 되었다. 여전히 상처는 있지만 그 상처를 딛고 더 강해졌다. 그리고 그 강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다. 수진의 여정은 계속된다. 북한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을 때까지,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완전히 통합될 때까지, 남북이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수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두만강을 건너며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었고, 어머니에게 한 약속이었고, 자유를 찾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 하는 약속이었다. 국경을 넘은 소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여전히 쓰여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이다. 몰락한 북한 장군의 가족, 어린 소녀의 목숨을 건 북한 탈출기.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